즐거운 힐링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잔잔하고 따뜻한 것만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때로는 위로보다는 도전이, 또 격려보다는 자극이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주인공이 전해주실 힐링에 또 기대가 돼요. 예, 오늘 주인공은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커다란 힘, 청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TV 콘텐츠 기업 핸드스튜디오 대표 안준희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스튜디오의 대표로 있는 안준희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회사를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010년 3월에, 2월에 그때쯤 시작했는데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된 작은 회사입니다. 소위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청년 창업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만든 지 3년 6개월 만이지만 회사가 좀 빨리 성장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원룸에서 정말 작은 원룸에서 친구 5명이랑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한 40명 정도의 식구들이 함께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 스마트 TV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 시장에 집중을 할 때 스마트 TV라는 새로운 길을 갔던 게 그 시장적으로 유효하게 맞아떨어져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좀 독특한 면에서 조금 유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전 직원의 평균 연령은 28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보통의 회사로 치면 굉장히 젊은 회사죠.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밌는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잠시 얘기할까 합니다. 우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제쳐두고 밖으로 놀러를 나갑니다. 요즘처럼 가을 날씨가 좋다 그러면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뭐 게임을 하기도 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야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이 패션에 굉장히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들하고 얘기해서 즉석으로 백화점으로 데리고 와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옷을 주문하게 해가지고 직접 그 옷을 다시 사 입고 회사로 돌아와서 패션쇼를 엽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고 다시 또 상품권을 주고, 그리고 평균 연령 28세인데 결혼한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한 2~3명 밖에 없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일을 좋아하다 보면 또 결혼이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냥 결혼만 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언페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식만 낳으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는데 그 1,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이런 복지 제도가 밖으로 알려지면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IT 업계 기사에서는 핸드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치시면 이제 기사 앞에 한국의 구글 핸드스튜디오 뭐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세계 최초의 스마트 TV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선도하는 회사 핸드스튜디오 이런 게 아니라 굿 컴퍼니 선한 회사 핸드스튜디오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정직원이 되시면 무조건 국내 아동 1명을 후원하겠다는 입양 선언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선언서를 쓰면 회사는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아동을 평생 후원하게 되고요. 저희는 근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같이 선물 사러 가고 또 편지도 쓰고, 그래서 직원들의 책상마다 다 그 후원 아동들에게 받은 편지로 이렇게 벽에 막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뿌듯하고요. 송년회를 하면 막 이렇게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한 해를 뒤풀이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의 송년회는 전국 각지에 흩어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셔가지고 또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비행기표 다 끊어드려서 호텔로 모셔서 1년 동안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설명드려서 공식적으로 1박 2일 동안 효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또 저희 회사의 프라이드이기도 하고요. 예. 저는 어떻게 이런 회사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잠시 설명하고 오늘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온 학교는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얘기하고 누군가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제 학교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상북도 포항에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난 그 촌놈이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게 됐고 그 비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동대학교에 갔더니 이제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젊은 날을 이끌었던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 청춘들이 그 위로나 힐링의 메시지로 많이 찾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청춘들이 요즘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지금의 또 한 시대 한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으로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청춘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춘은 제가 배운 청춘은 제가 스승님들과 그리고 제가 자라온 배경에서 배운 청춘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이 즐거워야 되고 청춘이란 그 사실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젊음이 가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맡은 임무가 연변 조선족들이 중에서도 산속 깊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한국 정통 문화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조선족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리서치하는 거였는데요. 그 마을에 갔더니 제가 마을을 막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이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낯선 이방인이 있다고 왔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길래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소개해 주겠대요. 그래서 막 소개해주고 마을 구경도 시켜주고 하는데 잘 데가 없으면 자고 가래요. 그래서 한 며칠간 잘 대접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장님이 얼굴이 이제 농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검게 그리셨는데 좀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물었죠. 근데 이장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장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요? 저 20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20살이 이장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오히려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20살이면 자기 앞가림 다 하지 않습니까? 저 이웃 동네 이장님은 저보다 2살 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20살이라는 청춘의 나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 기대 역할이 지금의 기대 역할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회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역할을 너무 낮춰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힐링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제가 아는 한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 하버드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그 나단 푸시라는 사람은 청년의 가슴에 있어야 될 요소를 힐링이나 위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흔들 수 있는 깃발,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네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총장님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총장님이셨으니까 이분의 말씀하신 단어를 좀 이해하려면 그때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당시는 세계 1, 2차 대전의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이해하시려면 전쟁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쟁 영화를 좀 보시면 한 부대가 어떤 고지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부대의 깃발을 그 고지에 꽂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대가 이동할 때는 깃발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뭐냐면 청년이 가야 하고 청년이 따를 수 있는 이상이자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은 말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 환경이 변하든 아니면 상황이 변하든 절대 이것만은 지키고 살겠다는 나하고의 약속, 내 인생을 건 약속,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신념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이니까 차가 거의 없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는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또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경상북도촌에 절대 차가 막히지 않는데 차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 차가 안 가지? 라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포항시장배 무슨 마라톤 대회여서 제 차 옆으로 이제 마라토너들이 막 뛰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와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새벽 1시쯤, 제 기억으로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그 새벽 1시를 가리키는 차 그 시계 위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라톤 복을 입고 뛰고 있는 거예요. 촌 사람들은 이제 오지랖이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워서 아저씨가 놀랄까 봐 제가 큰 소리로 먼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숨을 좀 이렇게 고르시더니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말을 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마라톤 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뛰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포항 사투리로 드렸더니 아저씨가 좀 제자리 걸음을 좀 몇 번 하시더니 좀 숨을 고르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로 아들이랑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아까 지가 나서 못 뛰었대요. 근데 이제 동호회랑 같이 왔는데 일단 마라톤 대회는 끝났으니까 동호회랑 회식까지 다 하고 자기는 이걸 뛰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아이고, 첫 번째 마음의 울림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그 지나가는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아저씨한테 얘기했죠. 아들이 엄청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사실은 자기 아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고 없대요. 예, 그 아저씨의 아들이 원래 어릴 때부터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자기가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자기 아들이 늘 했던 말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건강해지면, 아빠 나랑 건강해지면 같이 밖으로 놀러 가자, 그리고 밖으로 뛰러 가자, 이런 게 꿈이었대요. 근데 아들 병원비를 댄다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약속을 못 지켰고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지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감정에 많이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저도 겪으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세상에 이제 마음에 의존하고 감정에 의존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인생의 폭이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감정의 변화나 내 감정의 느낌을 쫓는다든지, 아니면 저도 신앙인인데요. 신앙에도 보면 이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만의 약속, 또 기독교인들은 그게 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상관없이 사는 거죠. 지키고 사는 겁니다.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러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되게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다른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고민이 되거나 슬픔이 차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이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제가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어머니가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삼촌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러다가 그 놀이터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 좀 쐬고 올게라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쓸까 했더니 실제 저희가 그 문제가 있는 장소에서 잠시 벗어나서 좀 상쾌한 곳으로 나가면 기분이 또 전환되기도 하고 또 그 전환된 기분으로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도 바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의도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꼬여 있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저는 똑같이 인생 전체에도 바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구과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바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젊은 분들이 계시면 젊은 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네, 지구과학에는 바람의 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압차로 발생하는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나가는 것이 바람이다 라고 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필요할 때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바람은 어떻게 맞이하냐면 나보다 고기압인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과의 대화와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뭔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의 바람을 새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멘토라는 정의하고 조금 어떻게 다르냐면 현재 사회에서 멘토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포지션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 그 청춘의 가슴에 있어야 5가지의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의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고기압을 가진 사람, 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열정이나 겸손이나 어떤 삶의 태도나 나보다 고기압을 가진 사람 모두가 멘토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평생을 함께할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청년들의 대상을 좀 정리를 하면 화장실 갈 때 손잡고 가는 친구, PC방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같이 술 마셔줄 수 있는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친구도 굉장히 소중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 꿈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핸드 스튜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이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마 강의 때 처음 밝히는 건데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9살 나이에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촌사람이었기 때문에 1억은 없었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5천만 원 적금이 모였습니다. 근데 5천만 원이 더 필요했죠. 근데 그 시드머니 1억을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누구한테 이렇게 얻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때 제 대학교 때 친구,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식분들한테 얘기하실 건데요. 절대 빚보증과 그런 것들 쓰지 마라. 돈도 빌려주지도 말고. 예. 근데 저도 그 친구의 신의를 알면서 처음으로 가장 친하다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저는 떨림으로 가서 나름 최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회사 사업 속에서 다 쓰고 계획서 다 써가지고 친구 앞에 발표할 작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증권 투자자였는데 자기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크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잘 있었냐 인사한 다음에 내가 돈 빌리러 온 거는 그냥 좀 염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발표를 하고 네가 한번 들어보고 사업 투자의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마치 한 100번 연습이라 한 듯이 자연스럽게 준이야 잠깐만 그러더니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책상 오른쪽 첫 번째 서랍을 열더니 통장을 꺼내서 저한테 다 건네주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놀래서 감동도 하고 놀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하고 대학교 다닐 때 농담 삼아 계속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좋은 기업 만들어보자. 선한 기업 만들어보자라고 농담 삼아 계속했는데 졸업을 하고 서로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그 꿈을 잊어버린 거죠. 가끔 친한 친구라서 만나긴 했지만 서로 직장 생활에 애안을 나누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그 꿈을 언급한 적은 없었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 먼저 연습해라 라고 주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내준 꿈의 수강료로 핸드스토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친구 핸드스튜디오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3년이 지나서 올해 초에 이번엔 제가 그 친구에게 더 큰 돈으로 이젠 너도 연습해라 라고 해서 그 친구는 지금 또 회사를 세워서 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내준 꿈의 수강료가 다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끼리는 돈 보증은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으라 얘기가 아니라 내 꿈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그런 친구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라는 겁니다. 설사 나는 잊었을지라도 그 친구가 너의 꿈은 이거였어 라고 기억해준다면 이 청년의 길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의 어원을 정의하기를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임새를 넣고 리듬을 타기 시작하니까 이게 노래가 됐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노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하죠. 저는 요즘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 제가 지켜온 신념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더니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자신의 블로그와 자신의 SNS에 제 이야기를 옮겨 적는 겁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 친구들이 함께 부르게 된 거죠. 앞서 얘기했던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더니 제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즐거운 멜로디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소망을 쫓고 이렇게 위로나 힐링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정해주는 그런 스펙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주체성과 자신만의 꿈,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지키고 살면서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노래가 저기 있는 음악 서비스들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신곡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20살 때 백두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기도회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준이야, 청년이 무엇으로 살래? 언제까지 좁은 가슴을 붙잡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래?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역사라는 큰 수레바퀴는 오늘 또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굴러가고 있는데 넌 언제까지 네 좁은 가슴만 부여잡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청년들 앞에 세우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모두가 받는 축복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변하지 않는 신념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를 돌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신기합니다. 저는 제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신념과 비전을 지켰을 뿐인데 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도전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깡촌에서 자란 촌놈도 이 서울의 세계적인 도시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세금 탈피를 하지 않고 나쁜 짓을 전혀 하지 않고도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용기와 네. 자극을 주신 안준희 대표님과 다시 한번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젊은 나이에 네. 엄청난 걸 이루셨어요. 네. 뭐 본질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네.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대단한데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네. 굉장히 스펙 쌓기에 열중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는 그렇게 생각도 네. 되거든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 대학 생활은 321이라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3번의 전공 변경을 했고 2번의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3번 받으면 보통 이제 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까지 받았고 근데 한 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이었는데 제가 얼만큼 좋아했었냐면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 베끼기 쓰는 거죠. 외울 때까지. 나 써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경영학에 관한 책 한 권을 딱 뽑아가지고
첫 글자부터 끝까지 계속 썼습니다. 수업도 안 가고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네, 굉장히 시작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막 쓰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네.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것처럼 네. 막 이렇게 주석 찾아보는 것처럼 아.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그 단어 배경 외우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나도 안 가고 그것만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걸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모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네. 그 첫 공모전에서 1등을 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게 되었죠. 어. 네, 졸업 전까지 보니까 16번의 마케팅 공모전에서 네. 13번의 네. 수상을 하셨어요. 아. 네네. 네,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왜 공모전을 나갔냐면 네. 제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때 그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였는데 네. 네. 그 채배달이라는 네. 그 인물을 그거 영화한 건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산속에서 혼자 막 연습한 다음에 네.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국 무술 도장을 다니면서 네. 이기면 도장 간판을 깨고 나옵니다. 네. 그걸 현판 깨기라고 하는데 현판 깨기를 해야겠다. 각 대학교를 돌면서 경영하기 제일 잘하는 친구를 만나서 네. 한번 승부를 붙어보고 이기면 네. 제가 그 현판을 깨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어. 없잖아요, 현실에는. 굉장히 고전적인 네, 방법을 네. 찾으시네요. 예. 제가 좀 촌놈이라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전국에 내놓으라는 친구들이 이제 공모전으로 다 알아서 모이는 보이죠. 알아서 모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모전에서 제가 상을 탄 게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친구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상을 하려고 모였고 저한테는 목숨을 건 수련이었죠. 네. 난 여기서 지면 네. 다시 산속에 돌아가서 또 연습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범상치 않은 일반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네. 학생이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힘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한동대학교에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대학교에는 교수님들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 교수라는 건 직업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스승이라는 건 정말 인생의 자기 삶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어떤 학문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학문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 학문을 사용하는 그 목적성을 먼저 정립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 총장님만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시고 몇십 년 동안 이 경상북도 포항에 오셔가지고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늘 한결같이 학생들 잘 되기를 바랬고 배워서 남주자는 슬로건을 학생들한테 심어주셨고 그런 걸 이제 삶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남다른 대학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남다른 가르침을 얻으셨고 뭐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되셨는데 사실 직업 선택을 하는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는 네. 없잖아요. 네네. 준희 씨가 돌아보기에 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요? 그 대기업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만두고 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젊은 친구가 할 일이 없으면 제가 그래서 청년들의 아픔을 아는데요. 점점 마음이 무너집니다. 눈치 보이죠. 눈치 보이고 낮밤이 바뀌기 시작하죠. 네. 2달 정도 지나니까 거의 이제는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죠. 3달 되니까 제가 좀 하나님한테 좀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 자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약해진 거죠. 이유도 없이.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새벽이 되면 케이블 방송에서 재밌는 걸 더 이상 안 해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세상에서 진기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냥 재방송을 계속 해줍니다. 근데 한 시장에서 한 60대 가까운 할아버지가 얼음을 나르는 일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PD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즐거우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그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럼요. 이 시장에서 내 얼음이 없으면 장사 못하는 사람이 여럿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던 제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생의 참된 길을 찾고는 있었지만 그 참된 길에는 저 시장에서 일하는 얼음 아저씨는 아닐 거야라는 저의 막연한 뭐 거만이라 할까요? 그냥 스스로에 대한 교만이 좀 있었고 네. 제가 참된 삶을 쫓고는 있었지만 저기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친구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 아버지가 공장장이셨거든요. 네. 그 공장장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나 취업시켜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작업복 입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때 공장에 나갔더니 거기도 청년들이 많은데 거기 굉장히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살아요.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직업과 환경과 스펙에 벗어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때부터는 뭐 뭘 하든 네. 네, 자신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네. 진짜 세상을 배워가신 거네요. 네네. 네. 안준희 씨 하면은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네. 스마트 TV가 상용화도 되기 전에 네.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네. 하셨어요. 이렇게 벤처 기업을 네. 세우게 되신 계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앞서 거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곁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인생의 참된 즐거움, 선한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런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삶의 태도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만의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고요. 밖으로 알려진 기사나 이런 거와 다르게 스마트 TV를 창업하는 순간 해야겠다고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업을 만들자가 좋은 기업을 만들자가 먼저였고 그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의 모든 수단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 나왔던 수단이 스마트 TV였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갈 친구들을 선발하는데도 분명히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뽑으세요?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모든 면접자들에게 묻는 질문인데 바로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자소서를 쓰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고 뭐라고 합니다. 근데 최종 꿈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그 꿈하고 자소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진짜 그 꿈이 자기의 신념이고 꿈이면 인생을 그렇게 드라이브 해왔습니다. 진정성 있게. 네. 삶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소망은 막연하게 가슴 어딘 곳에 둔 거죠. 저희는 그런 친구들을 걸러냅니다. 네, 꿈과 현실이 네. 다른 사람을 네. 걸러낸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특히 또 그런 직원들의 복지 또한 네. 뭐 이런 회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차원이 다른데요. 네. 직원들에게 복지를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오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네. 핸드 스튜디오에는 명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들을 함부로 헐뜯지 않고 동료들을 비난하지 않는 이 직장을 한 번이나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줄 알 겁니다. 저희는 그걸 명예라고 생각하고요. 네. 스스로 지키고 두 번째는 자신이 내놓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큼 탁월하자. 이 두 가지를 지키는데 성과를 쉽게 얘기하면 성과도 중요하고 동료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 조직에서는 상충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동료를 밟고 네. 일어서야 내 성과가 빛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네. 이게 공존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에 이런 길을 걸어왔던 가장 큰 결과 축복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막 복지 좋다고 하면서 막 네. 상품권도 주고 1,000만 원도 주면서 네. 매일 새벽 1시까지 시키는 건 아니에요? 어.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남이 시켜서 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이 많으니까 야근이 네. 많죠. 그래서 퇴근을 안 하는군요, 막. 네, 네. 철야는 아닌데 네. 늦게까지. 그러면 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집에 가. 제발 좀 가라.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아니면 휴가를 강제로 보냅니다. 오. 가기 싫어도 올해부터는 강제로 보냅니다. 무조건 쉬고 와. 무조건 쉬고 와. 이렇게도 하죠. 네. 예, 말 그대로 굿 컴퍼니의 독보적인 회사인데요. 네. 예. 35세 재입사를 꿈꾸는 직원 받으실 생각은 없어요? 그럼요. 그 인생의 명확한 꿈만 있다면 네. 네. 우리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결혼하면 1,000만 원이래요. 결혼하고 애 셋만 나와봐요. 근데 일을 못하는. 꿈이 있으면 되지. 예. 예, 또 책도 네, 쓰셨죠? 네. 예, 아까 선물로 받았는데요. 네. 저서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이자 롤모델이 되고 계세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젊은이에게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네, 제목이 좀 도발적인데요. 지겹지 않니 청춘 노릇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가 오늘 약간의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청년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좀 약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분이 사셨던 시대 20대는 한 가정을 이끌었고 20살이 되면 굉장히 사회 주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겹지 않는 청춘 노릇이란 건 현 사회가 이야기하고는 청춘. 넌 위로받아야 돼. 너는 격려받아야 돼. 그리고 너 잘못은 아니야. 이 사회가 잘못된 거라는 그 막연한 위로의 메시지 속에 마치 자기가 그런 위로를 받아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고 다시 스펙 전쟁을 그냥 프레임 속에서 살아도 되는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이 청년의 위대한 힘을 좀 회복하고자 네. 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그 청년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고요. 네. 그러면 안준희 씨가 늘 직원들에게 면접을 볼 때 묻는다는 질문을 네. 드릴게요. 최종 꿈이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 쭉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언급했는데요. 인생의 비전이 그 직업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고 스님들한테 배웠습니다. 비전이란 것은 직업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비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꿈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비전을 얘기하려면 모든 국민이 따를 만한 사람이 되겠다가 진짜 비전인 거죠. 제 인생의 비전은 모든 청춘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고 청년의 야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 네. 그런 사람으로 죽어가는 것이 네.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인 것 같습니다. 젊게 사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지금 이 시간은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힐링 레터 시간입니다. 특별히 직접 쓰신 네. 저서 중에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 네. 그럼 역시 청춘들에게 보내는 네, 메시지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 책에는 사실 그 제목처럼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는 사실 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한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당신의 집안으로 가져오십시오. 더 괴롭겠지만 더 복잡해진 집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을 사랑하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청춘의 밤을 아껴간다면 당신은 늘 어제보다 넓어진 오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벅찬 고민과 불안은 어쩌면 더 넓은 마음과 행복을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불안에도 떨어봐야 네. 더 큰 행복을 준비할 수 네,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준희 씨 힐링 레터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분이지만 오늘 정말 많은 인생의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되게 여기 편안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강의하면서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안준희 씨, 앞으로도 더 가슴 뛰고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만의 시간이죠. 힐링류 외치면서 끝날 텐데 오늘 힘을 받으신 만큼 네. 크게 하트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힐링입니다. 힐링 유. 이거구나. 유. 이거구나. 고맙습니다.